로우 블록 공략. 프리미어리그 팀들부터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는 팀들까지 리버풀과 만나면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높은 확률로 로우 블록을 쌓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는 팀들의 경우 일명 안티풋볼로 여겨지는 수비에 치중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적지만 자국 리그에서는 승점 1점이 소중하다 보니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라인을 내리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당장 2025년에 진행된 리그 4연전 맨유, 노팅엄, 브렌트포드, 입스위치 모두 상대가 점유율을 반포기한 채 역습에 치중하는 경기 운영을 보였죠. 리버풀은 4경기에서 2승 2무를 거둬 승점 4점을 잃었으니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에서도 꽤나 승점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이번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는 4대1 대승, 한 골 실점한 게 조금 걸립니다만 로우 블록을 박살내며 무려 4골을 넣어 설 연휴 스타트를 즐겁게 끊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로우 블록을 일관한 입스위치를 상대로 어떻게 4득점이나 발생시킬 수 있었는지 로우 블록을 뚫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득점 과정. 우선 경기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 일정부터 보시죠. 리버풀은 입스위치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월부터는 꽤나 피곤한 리그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머스 원정, 에버튼 원정, 울버햄튼, 맨시티 원정, 뉴캐슬, 안필드에서 만나는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꽤나 까다로운 팀들이 리버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머스는 23라운드 기준 승점 40점으로 맨시티와 겨우 1점 차이, 5경기 중 3경기가 상위 7위 안에 포함된 팀들입니다. 본머스, 맨시티, 뉴캐슬 모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기 위해 승점 1점이 급한 팀들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일정이 없어서 리그컵 4강 2차전, FA컵 4라운드를 통해 일부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스날의 리그 일정을 봅시다. 맨시티, 레스터 원정, 웨스트햄, 노팅엄 원정, 아스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아스날은 지연된 경기가 없어 4경기를 소화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지만 맨시티, 노팅엄, 당장 4위 안에 포함되는 두 팀을 만나게 되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리버풀이나 아스날이나 지금의 4-5경기를 소화하게 되면 3월에서부터 리그 11경기밖에 남지 않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2월 일정에서 각각 몇 점의 승점을 따낼 수 있는지에 따라 리그 트로피 주인공이 갈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기서 리버풀과 아스날 간의 차이가 10점 이상 벌어진다? 잔여 11경기 동안 아스날이 전승을 기록한다는 가정하에 리버풀이 최소 1무 3패를 기록해야만 역전 우승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챔피언스리그 일정 병행도 감안하면 전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겠죠. 2월이 양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본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센터백의 전진 패스. 리그 23라운드 입스위치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아르네 슬롯은 코나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훌륭한 선수입니다. 공을 다루지 않아도 그의 강렬함과 체격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개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부분은 후방 빌드업에서 볼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코나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크게 개선할 점이 없지만 후방 빌드업은 계속해서 개선할 부분입니다. 이는 코나테만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한 아르네 슬롯입니다. 센터백에게 빌드업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그저 후방에서의 빌드업 퀄리티만이 아니라 오늘 경기와 같이 상대가 로우 블록으로 내려앉아 센터백이 6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빌드업 퀄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센터 서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미드필더 2명, 3명이 유기적으로 스위칭하며 사이 공간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공격의 시발점이 센터백의 첫 번째 패스에서부터 발생하고 잘못된 패스 한 번에 이처럼 역습을 허용할 수 있어 대단히 세밀한 패스 능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간 상태로 코나테의 훌륭한 패스 장면을 봅시다. 반다이크가 센터 서클 주변에서 코나테에게 패스를 줍니다. 지금과 같이 코나테 앞에 여유로운 공간이 있죠. 코나테는 볼을 이끌고 전진합니다. 여기서부터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슬롯이 센터백의 빌드업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코나테가 볼을 잡는 시점에서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우측에 있는 3대3 구도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놀드가 애매하게 측면으로 벌리면서 윙어를 사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크맨을 완전히 측면으로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풀백 뒤로 빠져 들어갑니다. 살라는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위치하며 본래 센터백의 마크맨인 소보슬라이가 프리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3명의 수비 자원이 윙어, 라이트백을 마크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10번 소보슬라이는 마크맨이 붙을 수가 없죠. 슬롯이 왜 센터백의 빌드업을 논하며 동료와의 협력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아놀드 살라의 움직임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공간에 센터백이 볼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봅시다. 이처럼 위로 두 선수가 움직이며 마크맨을 다 당겨갔기 때문에 코나테가 빠르게 전진
전진한 다음 이 사이로 대각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넓은 화면으로 보시죠. 명확히 대각선 패스 공간이 열리는 게 보이죠. 로우 블록은 직선적인 패스 공간이 더욱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각으로 패스각을 만들 수 있는 순간을 자주 연출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센터백이 있는 것이고 센터백을 돕기 위해 동료들의 오프 더블 움직임이 필요한 것이죠. 코나테의 훌륭한 패스가 10번 소보슬라이에게 향합니다. 소보슬라이가 볼을 터치하는 순간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살라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어 센터백 한 명이 윙 포워드를 막기 위해 측면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센터백이 소보슬라이를 마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9번 루이스 디아스는 풀백이 마크해야 하고 지금과 같이 반대편에 있는 각포의 대각 침투를 막을 선수가 없죠. 거기다가 수비수와 공격수 3대3 구도, 여분의 수비수가 없는 최악의 구도가 발생하면서 수비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럽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세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소보슬라이는 여기서 오른발 슈팅 페이크를 넣습니다. 이렇게 슈팅 페이크 한 번에 속아버리면 앞서 말한 여분의 수비수가 없다 보니 소보슬라이의 후속 동작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적 우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여분의 수비수가 한 명 더 있었다면 소보슬라이에게 지금과 같은 슈팅 공간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소보슬라이는 시원하게 왼발 슈팅, 선취 득점, 입스위치의 4-4-2 로우 블록이 단 한 번의 패스에 뚫리게 됩니다. 센터백의 패스 능력이 왜 중요하며 그 패스가 들어가기 전까지의 오프 더블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첫 번째로 3대2 구도를 만들어주며 10번 소보슬라이에게 공간 창출, 두 번째 센터백은 대각 패스각을 파악하고 훌륭한 전진 패스, 세 번째 여분의 수비수가 없다 보니 한 명을 제쳤을 때 넓은 공간 발생, 네 번째 주저없이 슈팅, 득점. 이거야말로 조직력으로 만들어낸 득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터진 이 득점으로 4득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죠. 다음 득점에서의 디테일도 보시죠. 저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원에 인터넷 TV 48만원, 가전 렌탈 30만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네요.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여기서는 넓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4-4-2 수비 포메이션을 선택하는 입스위치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각포에게 패스가 가는 시점에서는 디아스를 기존의 풀백이 마크하고 있다 보니 윙어가 내려와서 백5를 구성하며 커버해줍니다. 그나저나 4-4-2 간격이 진짜 살벌하죠. 로버트 스냅 패스를 받는 각포. 우리가 얘기하는 각포의 매크로 동작이 유용한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첫 번째, 로버트슨이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상대 윙어의 발을 묶습니다. 두 번째, 윙어의 발이 묶이다 보니 각포가 대각선으로 치는 움직임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5-4-1 형태로 먼저 로우 블록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서 지금과 같이 윙어가 각포를 마크하기 위해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면 각포가 대각선으로 치는 순간의 공간을 커버할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10번 허친슨이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내려오지만 각포가 한번 치고 크로스를 올릴 만한 여유가 충분하죠. 이제 반대편 상황을 보게 되면 어차피 각포의 크로스는 결코 9번을 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풀백이 엮여있는 파포스트를 향하며 2대2 싸움을 유도하죠. 우리가 리버풀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선수 배치입니다. 크로스만 훌륭하게 올라간다? 효율값이 남다른 패턴이죠. 다음 장면까지 봅시다. 앞서 말한 대로 각포의 크로스각을 차단할 만한 선수가 없으니 아주 손쉽게 감아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반대편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시죠. 9번 디아스가 왼쪽 센터백의 앞에서 움직이며 발을 묶어두니까 지금과 같이 2대2 구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크로스 궤적을 알고 있기에 파포스트 쪽으로 깊숙이 침투하죠. 각포의 크로스, 바로 이 지점입니다. 10번 미드필더가 이 공간까지 들어와서 헤더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경합을 해주면서 풀백, 센터백 둘의 시선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살라의 마크맨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 풀백 입장에서도 앞에 있는 미드필더가 헤더 시도를 하는데 멀뚱히 바라볼 수는 없겠죠. 이러면서 윙포워드 살라에게 손쉬운 기회가 오는 것이죠. 지금의 장면이 각포의 매크로 크로스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도 보시죠.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풀백은 10번 소보슬라이도 신경 쓰느라 마크맨을 놓쳐버렸죠. 각도가 없지만 살라는 훌륭한 슈팅 마무리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페널티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아도 이처럼 바깥에서 2대2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숫자는 큰 의미가 없겠죠. 각포의 훌륭한 크로스, 살라의 득점 과정에는 레프트백의 오버래핑 움직임, 9번 디아스의 좌측 센터백을 묶는 움직임, 10번 소보슬라이의 경합,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득점도 보시죠. 공수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그라벤베르가 측면에서 볼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또다시 10번 소보슬라이의 적극적인 페널티 박스 공략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지금의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을 뚫는 패스의 방향은 높은 확률로 대각
대각선을 그려야 합니다. 이는 수비수들이 공 궤적에 집중하느라 침투하는 미드필더,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모두 체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시선은 대각선 위쪽을 향하다 보니 자신의 뒤로 들어오는 마크맨의 움직임을 쉽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소보슬라이는 우측 센터백 뒤로, 각포는 좌측 센터백 뒤로, 디아스는 라이트백 뒤로 모두 시야 뒤쪽에서 움직이며 박스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네 슬롯이 강조 또 강조하는 움직임이죠. 조금 더 진행된 장면을 봅시다. 공격 자원 3명 모두 수비수 뒤에 배치되어 크로스를 기다립니다. 리버풀은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측면에서 직선적으로 높이 띄우는 크로스를 시도하지 않죠. 바로 이와 같은 배치를 토대로 1대1 싸움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라벤베르는 볼을 띄우는 게 아닌 땅볼로 감아서 줍니다.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기 전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우측 센터백의 시야 뒤에서 침투하며 볼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건 대각선 각도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서의 크로스로 하여금 수비수들의 시선이 모두 빼앗긴 게 굉장히 큽니다. 괜히 리버풀의 거의 모든 크로스가 저런 지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다음 장면도 보시죠. 이를 원터치 슈팅으로 가져가는 소보슬라이. 하지만 선방에 막혀 볼이 흘러나오고 각포가 편하게 밀어넣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득점 모두 10번 소보슬라이가 관여했다는 게 보이시죠? 로우 블록을 깨는 모든 패턴 속에서 왜 미드필더의 적극적인 박스 움직임, 오프 더블 움직임을 요구하는지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긴 포인트라 말할 부분이 없습니다. 로우 블록을 깨는 여러 방법 중 하나, 크로스. 리버풀을 먹여 살린 아놀드의 시그니처 얼리 크로스 장면입니다. 역시나 위에 나온 개념과는 동일합니다. 왜 킥이나 패스 선택이 대각선 방향에서 나오는지, 이를 통해 선수들의 오프 더블 움직임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놀드의 킥이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센터백 앞에 또다시 10번 소보슬라이가 다시 마크맨의 시선을 가져가고 그 뒤에 각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 앞선 장면에서 여러 보셨다시피 센터백 뒤에 붙어있는 각포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보슬라이 대단하죠. 얼리 크로스가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마크맨을 잡을 수도 없고 높은 확률로 프리헤더 상황이 나옵니다. 여지없이 각포의 헤더 득점, 리버풀은 4골 차로 벌립니다. 결론, 이날은 로우 블록을 깨기 위한 모든 패턴을 다 보여준 경기라 칭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각포였겠지만 세밀하게 안을 뜯어보면 호나테, 소보슬라이의 지분도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죠. 왜 아르네 슬롯이 소보슬라이를 그토록 좋아하고 아끼는지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